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그 작은 나무 상자를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유골함이라고 부르는 그 상자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면 가루가 소복하게 담겨 있어요. 마치 사람 한 명의 전부라는 듯이 아주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자 앞에서 사람들이 평소에 좀처럼 떠올리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장래 문화나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리학이 우리에게 슬며시 드리면은 조금은 불편하면서도 놀라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아주 분명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우주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사실은 파괴가 아니라는 것을요,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그 전제가 어쩌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먼저 우리 대부분이 화장을 어떻게 떠올리는지부터 솔직하게 짚어볼게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붙잡고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혹은 잠들기 직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언젠가 한 번쯤 죽음을 떠올려 보셨다면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리셨을 겁니다. 화장이란 뜨거운 불로 몸을 태우는 일이고 남는 건 유골함 속 제 몇 킬로그램. 그렇게 사람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 흔히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눈에 보이는 광경이 딱 그러니까요. 불 앞에 넣으면 불 뒤엔 그 작은 상자만 덩그러니 남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어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의 문제입니다. 이 우주에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지켜지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 이름은 딱딱하지만 개념은 단순합니다. 이 우주에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불쑥 생겨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뿅 하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얼음이 스르륵 녹아 물이 되고 그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듯이요. 형태는 바뀌어도 그 양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어딘가로 갔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계산을 하나 해봅시다. 수식은 없어요. 편의점에서 잔돈 세듯 상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몸무게가 70kg이라고 해볼게요. 화장 뒤 유골함에 담기는 재는 대략 2kg에서 3kg.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 67kg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잠깐 이 질문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진지하게 붙잡아 보세요. 67kg은 쌀 한 가마니를 훌쩍 넘는 무게예요. 그게 그냥 뿅 하고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이 우주는 마술사의 모자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대체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사라짐과 같은 말로 여기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물리학은 바로 그 등호에 슬쩍 물음표를 붙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꼼꼼히 따지려면 가장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손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단단하고 꽉 차 보이죠? 그런데 물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그건 착각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은 원자들의 집합체인데 그 원자들 사이 텅 빈 공간이 알맹이보다 훨씬 크거든요. 원자 하나를 축구 경기장만큼 부풀리면 한가운데 핵은 잔디밭 위 개미 한 마리 크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텅 비어 있어요. 우리 몸은 겉보기와 달리 거의 텅 비어 있는 셈이죠.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의 수는 그야말로 셀 수조차 없이 많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다 세는 것보다 온 세상 해변의 모래알을 다 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 잠시 여러분이라는 형태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원자 중 압도적으로 많은 게 물입니다.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손을 맞잡은 아주 작은 알갱이에요. 놀랍게도 사람 몸의 절반을 훌쩍 넘는 부분이 이 물입니다.
70kg 기준으로 대략 40 몇 킬로그램이 순전히 물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단단한 존재로 여기지만 사실은 걸어다니는 물주머니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탄소예요. 근육, 피부, 뇌, 장기의 뼈대를 이루는 원소죠. 그리고 질소, 칼슘, 인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그려놓고 900도가 넘는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물부터 볼까요?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건 아침에 라면 물 올리며 다들 보셨죠? 그런데 900도에서는 째깍째깍 젤 틈도 없이 순식간에 확 수증기가 됩니다. 바로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 40 몇 킬로그램의 물이 통째로 수증기가 되어 위로 올라갑니다. 도시의 하늘로, 저 구름 속으로, 여러분이 지금 들이마시는 공기 속으로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수십 킬로그램이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공기 속으로 스르륵 녹아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숨속에도 오래전 이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물 분자가 섞여 있을지 모릅니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담백한 물리학적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 방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늘로 오른 수증기는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어 다시 내리고 강으로 흘렀다가 또 증발합니다. 그렇게 이 지구 위를 빙글빙글 끝없이 돌고 돌죠.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아침 마신 물 한 잔에도 아주 오래전 이 땅을 살다간 누군가의 물 분자가 조금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숫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음은 원자를 세상 밖으로 내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으로 더 깊이 섞어 넣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탄소는 어떻게 될까요? 산소를 만나 타오르면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이것도 기체라 위로 두둥실 올라가죠. 자, 계산이 맞아 떨어집니다. 40 몇 킬로그램은 수증기로, 나머지 대부분은 이산화탄소로, 그렇게 67kg의 행방이 설명돼요.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으로 쏙 빨아들여요. 그 잎사귀 속에, 열매 속에 여러분이 사랑했던 누군가의 탄소가 담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가 오늘 첫 봉우리입니다. 화장은 파괴가 아니라 방출이에요. 좁은 몸이라는 그릇에 갇혀있던 원자들이 훨씬 넓은 세계로 훌훌 퍼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유골함에 남은 2, 3kg은 뼈의 칼슘과 인이에요. 기화하려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해. 끝까지 남은 말하자면 하늘로 못 올라간 찌꺼기죠. 그 하얀 가루가 전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여기서 오늘 내내 붙잡고 갈 그림을 하나 드릴게요. 강물을 떠올려 보세요. 산속 옹달샘에서 시작해 졸졸졸 흐르다 강이 되고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강물이 바다에 닿는 그 순간을 흔히 강이 끝이라 하죠. 하지만 정말 끝일까요? 그 물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강이라는 좁은 형태를 벗고 바다라는 더 넓은 존재의 일부가 된 것뿐이에요. 강물은 죽은 게 아니라 바다가 된 겁니다. 화장이란 한 사람이라는 강물이 우주라는 바다로 흘러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직 오늘의 가장 기묘한 부분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원자들이 그렇게 온전히 보존된다면 한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이게 만드는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런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여러분 몸속 산소 원자 하나는 이 우주 어디에 있는 산소 원자와도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나오며 들이마신 바깥 공기 속 산소와 완전히 똑같아요. 쌍둥이가 아니라 그냥 동일한 존재입니다. 원자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만들까요? 원자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그 패턴이에요. 수백 쪽의 세포, 그 중에서도 약 860억 개에 이르는 뇌신경세포들의 연결 방식, 그 모든 게 그리는 정보의 구조,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원자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패턴, 하나의 무늬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살아있는 몸으로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숨쉬고 밥 먹으며 새 원자를 받아들이고
낡은 원자를 내보냅니다. 몇 년만 지나면 지금 몸을 이루는 원자는 거의 다 다른 원자로 싹 바뀌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이죠. 어릴 적 기억도 웃는 모습도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시 강물을 떠올려 보세요. 강 한가운데 바위 뒤로 빙글빙글 도는 작은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의 물은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니에요. 매 순간 새 물이 들어오고 있던 물은 나갑니다. 그런데도 소용돌이라는 무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죠. 여러분도 이 소용돌이와 같아요. 원자들의 강물 위에서 오래 유지되어 온 하나의 살아있는 무늬입니다. 파인만도 생명을 이렇게 즐겨 설명했어요. 우리는 멈춰있는 물질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 위에 새겨진 하나의 춤이라고요. 그렇다면 죽음이란 원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소용돌이가 풀려 물이 다시 넓은 강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물은 그대로 있고 무늬만 잠시 흩어지는 겁니다. 그럼 불은 그 정보를 정말 파괴할까요? 여기서 리처드 파인만의 태도를 하나 빌리고 싶습니다. 파인만은 무언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성급히 단정하지 말라고 자주 이야기했어요. 정말 사라진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못 보는 곳으로 간 건지 그 메커니즘을 따져보라고요. 직관을 믿지 말고 작동 원리를 캐물어라. 그게 파인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에는 정보 보존이라는 근본 원리가 있어요. 이 우주의 모든 물리적 과정은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있고 어떤 정보가 완전히 지워지는 건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이야기예요. 여기선 겸손해야죠. 하지만 지금껏 이 원리를 깨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책 한 권을 불에 태운다고 해보세요. 상식으론 그 내용이 영영 사라진 것 같죠. 그런데 물리학은 그 불꽃의 열과 빛과 연기 분자 하나하나의 움직임 속에 원래 책의 정보가 극도로 복잡하게 암호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읽어낼 기술이 우리에게 없을 뿐 우주의 장부에는 그 정보가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그럼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블랙홀입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천체죠. 여기에 뭔가를 휙 던져 넣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보다 완벽한 파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스티븐 호킹이 발견한 건 블랙홀도 아주 미약하게 열을 내뿜으며 긴 시간에 걸쳐 조금씩 증발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 안에 빨려든 정보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 정보까지 깨끗이 지워진다면 양자역학의 근본 원리가 와르르 무너져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스마트폰도 반도체도 다 흔들립니다. 전부 양자역학이 옳다는 전제 위에서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물리학자들의 무게중심은 정보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화장로든 블랙홀이든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든 가장 어두운 곳이든 정보는 흩어질 뿐 지워지지 않아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파괴적으로 보이는 존재조차 그 무엇 하나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블랙홀도 못하는 일을 한낮 화장로의 불꽃이 해낼 리는 더더욱 없겠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요. 저는 그 정보를 다시 읽어 사람을 되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훨씬 담백합니다. 없어진 것과 읽을 수 없게 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둘을 헷갈립니다. 눈앞에서 사라지면 세상에서 아주 사라졌다라고 여기죠. 하지만 우주의 셈법에서 흩어지는 것과 지워지는 것 사이엔 아주 깊고 넓은 강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과정을 되돌리지 못할까요? 왜 대기에 퍼진 원자들을 다시 모아 사람으로 되돌릴 수 없을까요? 여기엔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비유는 쉬워요. 주말에 빨래 개어 보셨죠? 서랍에 양말이 색깔별로 가지런한데 서랍을 잡고 마구 흔들면 어떻게 되죠? 뒤죽박죽 엉망이 됩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더 가지런해지는 법은 없어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도 그래요.
따뜻한 커피에 우유를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 스멀스멀 번져 이내 고르게 섞이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우유가 저절로 다시 한 방울로 또르르 뭉치는 일은 없죠. 이게 엔트로피예요. 질서에서 무질서로는 쉽게 굴러가지만 무질서에서 질서로 돌아오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사람의 몸은 극도로 정밀하게 질서 잡힌 상태고 흩어진 원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무질서한 상태예요. 그게 다시 사람이라는 정교한 질서로 스스로 돌아오려면 온 우주를 뒤져도 만나기 힘든 확률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못 되돌리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우주가 정보를 지운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넓게, 너무 복잡하게 퍼져서 우리가 읽어낼 수 없게 된 것뿐이에요. 이걸 한번 음미해 보세요. 사라진 게 아니라 읽을 수 없게 된 것뿐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원자도 보존되고 정보도 보존된다면 여러분이 살아온 그 모든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처음 들으면 코웃음이 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강제하는 결론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강물처럼 흐른다고 믿습니다. 과거는 사라지고 현재만 있고 미래는 아직 없다고요. 째깍째깍 매 순간이 생겼다 지워진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건 시간이 공간과 아주 비슷한 존재라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의 차원이고 우리는 공간 셋에 시간 하나를 더한 4차원의 시공간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상대성 이론은 얄궂은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온 우주가 다 함께 동의하는 단 하나의 지금이라는 건 사실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인 순간이 멀리 떨어진 누군가에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 수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이 사람마다 어긋난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칼같이 가르는 그 경계선도 사실은 우리가 편의상 그어놓은 금일 뿐인지 몰라요. 일상 비유로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기차가 서울역을 떠났어요. 서울역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서울역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여러분이 멀어졌을 뿐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 저녁 식사도 10년 전 소중했던 하루도 태어난 순간도 시공간 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좌표에서 멀어졌을 뿐이에요. 이걸 블록 우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각품처럼 시공간에 새겨져 있고 우리는 그 위 한 점을 따라 미끄러지며 시간이 흐른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파인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길 좋아했어요. 나무 한 그루에 코를 박지 말고 고개를 들어 숲 전체를 보라고요. 시간이라는 나무가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숲을 보면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화장로에 들어가는 그 순간도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순간도 시공간에 영원히 새겨진 좌표예요. 불꽃은 그 모든 걸 지운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강물이 새로운 형태로 흘러드는 경계점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원자도 정보도 모든 순간도 보존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의식은요, 나라는 이 느낌,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이 생생한 경험은 대체 어디로 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물리학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쉽게 답할 수 없어요. 현재 과학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좁습니다. 이 대목에선 겸손해야 해요. 그래도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의식한다는 건 뇌 속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쉴 새 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신경과학은 말합니다. 이 세포들이 팡팡 불꽃놀이처럼 연결을 주고받을 때 느끼고 생각하는 경험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 같지요. 악기 하나로는 음악이 안 되지만 수십 개가 함께 연주하면 어디에도 없던 음악이 문득 허공에 피어나잖아요. 의식도 그렇게 수백억 개의 세포가 함께 연주할 때 생겨납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경험을 한다는 건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시스템이 멈추면 경험도 멈춥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멈추면 음악이 사라지듯이요. 그런데 음악은 악기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주라는 과정 속에서만 존재하죠. 의식도 어쩌면 손에 챈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하나의 연주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대체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파인만식으로 말하면 질문 속에 몰래 숨은 엉터리 전제를 품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멈춘다니 슬픈 결말 아니냐고요. 그런데 파인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수백억 개의 원자가 이토록 정밀하게 배열되어 우주를 인식하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서 별이 태어나고 폭발하고 그 잔해로 행성이 빚어지고 마침내 생명이 움눴어요. 그 아득한 과정의 끝에서 우주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눈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 볼 때 그건 사실 별로 이루어진 존재가 별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몸속 원자와 저 별을 이루는 원자는 같은 뿌리에서 왔으니까요. 우주가 자기 자신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든 셈이죠. 파인만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건 결국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들이 어느새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냐고요. 원자들이 원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의식이 멈춘다는 건 우주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던 창문 하나가 스르륵 닫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창문을 이루던 원자와 정보는 여전히 우주에 남아 있어요. 그저 다른 형태로요. 바로 이 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유골함 속 몇 킬로그램의 재를 보며 이게 전부라고, 한 사람의 넓고 깊었던 삶이 저 작은 상자로 쪼그라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리학은 정반대를 말해요. 그 사람의 원자들은 지금 도시 전체의 대기 속으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수증기가 되어 구름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되어 나뭇잎에 스미고 먼 곳에 비가 되어 조용히 내립니다. 좁은 몸에 갇혀있던 원자들이 세상 전체로 흩어진 거예요. 규모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커진 겁니다. 강물이 바다가 되었듯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순간은 4차원의 구조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쟤를 보며 이게 전부라 느끼는 건 3차원의 눈으로 4차원의 현실을 억지로 보려 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납작한 지도 한 장으로 둥근 지구를 이해하려 할 때처럼 우리에게 차원이 하나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평생 종이 위 2차원 세계에서만 살아온 납작한 존재 앞으로 둥근 공을 하나 천천히 통과시킵니다. 그의 눈엔 점이 생겼다, 원이 커졌다, 다시 작아지더니 뿅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공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납작한 세계를 유유히 지나갔을 뿐이에요. 차원이 하나 부족한 그 존재의 눈에만 사라진 것처럼 보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도 꼭 이와 같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슬픔이 틀렸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화장은 파괴가 아닙니다. 물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이 우주가 그 무엇도 함부로 지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질량은 보존되고 정보는 보존되고 모든 순간은 시공간에 새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 사무치는 상실감은 무엇이냐고요? 그건 착각이 아니라 연결이 끊어진 것에 대한 느낌이에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그 연결의 방식이 더는 가능하지 않게 된 아픔이죠. 그건 진짜 아픔입니다. 물리학은 그 아픔을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조용히 말해줄 뿐입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으로 더는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뿐이에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다가 비 오는 날 빗방울을 맞다가
한강 산책길 나무 아래 바람을 느끼다가 그런 순간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과 여전히 이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원자 하나하나까지 정확히 그렇다고 콕 집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파인만은 사랑하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도 우주에 대한 경외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알아가려는 그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늘 이야기했죠. 불확실성을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으로 마주하는 것. 그게 파인만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몸속 원자 하나하나는 138억 년의 긴 여행 끝에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태초에 빅뱅에서 태어난 수소가 별 속에서 탄소로 변하고 그 별이 펑 폭발해 우주로 흩어지고 성운이 되고 새별이 되고 행성이 되고 바다가 되고 생명이 되고 마침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별의 잔해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아요. 그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유골함 속 죄를 보며 이게 전부라 느끼는 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이야기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것과 같아요.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책장을 덮어도 그 이야기는 읽은 사람의 마음 속에, 그 탄소가 스민 나무 속에, 그 수증기가 다시 내린 빗방울 속에 형태를 바꾸어 계속 살아 있어요. 상실이 아니라 변환이고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랍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손끝에 탄소 원자 하나도 아주 먼 옛날 어느 별의 심장부에서 만들어져 수십억 년을 떠돌다 마침내 여러분에게 당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잠시 거친 뒤엔 또 어딘가로 흘러가 새로운 무언가의 일부가 되겠죠.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의 종착지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정거장에 가깝습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무엇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창밖에 구름을 보시거든 저 물방울 어딘가에도 이 땅을 먼저 걸어간 누군가의 흔적이 스며 있을지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마다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라 이 거대한 순환 속에 함께 실려 흐르는 한 방울 한 방울이니까요.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함께 걸어본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유골하면 겨우 몇 킬로그램만 남는데 나머지 원자는 다 어디로 갔을까? 그 작은 질문이 우리를 질량 보존에서 정보 보존으로 시공간과 의식으로 마침내 우리가 이 우주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까지 데려왔습니다. 물리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학문인지도 몰라요. 적어도 이 우주가 아무것도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말해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를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